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저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성격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까지 바꾸게 되었어요.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는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 진심을 다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마음을 완전히 달리 먹었거든요.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지만 제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께는 소중한 자식인데 그때의 어머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섭섭하다는 말로 부족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울컥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어머님은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잘난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이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모든 면에서 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는데 지역 명문고를 나와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죠.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였습니다. 게다가 일남 일녀 중 남자이고 막내이니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나요. 그에 비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남편의 스펙이 좋다 보니 당연히 여자의 스펙도 따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자체가 너무 좋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조건이 아니라 저 자체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이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희 둘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언정 남들이 보면 제가 많이 처지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좀 더 나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께 부족한 며느리라 죄송한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번듯하게 키운 줄 아느냐.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했다. 라는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실 때면 저희 남편은 즐겁을 하며 어머님께 따졌죠. 사실 어머님의 저런 말씀들이 저라고 상처가 안 됐겠나요? 하지만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아들에게 서운한 것도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내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있었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넘기곤 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다 쌓여가고 문드러졌지만요. 어쨌든 어머님에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며느리였겠지만 저는 그럴수록 어머님께 더 잘하고 싶고 진심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종종 찾아뵈어 시댁 잡일도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다 챙겨드리고 여행도 다 같이 종종 갔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우리 가족끼리 가자고 해도 제가 시부모님 챙겨서 좋은 데 모셔가고 좋은 음식 먹여드리려고 노력했죠.
남들은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도 하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진해서 잘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라도 하면 저를 좀 가족으로 또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나 싫다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또 제가 억지로 남편 붙잡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이었고 제가 그렇게 눈치 보며 쩔쩔맬 필요도 없었는데 저도 그때는 굉장히 저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은 냉랭하고 차갑게 대꾸를 하셨어요. 필요 없다. 피차 친한 사이도 아닌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기도 했죠. 남편도 저에게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멀리 살기도 하거니와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연락도 거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딸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챙겨드리려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어머님도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까지 손주를 안겨드리니 그제야 저를 며느리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듯 했죠. 물론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계속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틈만 나면 아들 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잘 챙겨 입혀줘라, 남편 잘 챙기는 게 네 몫이다 등등의 잔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실 때면 저도 웃으며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저에게 박하게 구셨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은 좋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에게 참 잘했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이외에는 별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가족력도 없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좀 아니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추가 금액을 내고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결과지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가슴이 덜컹했죠.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많이 안 좋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암일 가능성이 높다니요. 너무 놀랐죠. 그때까지 딱히 어떤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가 검사 날짜를 잡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은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다 해주었고 남편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이 생기고 나니 죽음이라는 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전에 철 없을 때는 죽음에 대해 이 정도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고 누구나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가족이 있고 또 돌봐야 할 자식들이 있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너무 크고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밀 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한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 양가에는 일단 알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고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지우 아빠가 전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 검사 받고 확실하게 결과 나온 이후에 부모님들께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랬다며. 의사가 모양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던데?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라더라. 아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니? 너네 집안에 누구 암 걸린 사람 있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내가 못 살겠다. 애들도 어리고만 이게 다 무슨... 아휴... 어머님은 제가 걱정되거나 안쓰럽다기보다 짜증 섞인 말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저에게 무정하신 분인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런 반응은 예상도 못했어요. 안타까워하고 아직 완벽하게 추가 검사까지 한 건 아니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저를 질책하고 탓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잘 챙겼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정식이도 창창하고 애들도 아직 어리구만. 아휴,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그 모든 말이 가시처럼 저한테 콕콕 박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남겨진 손주들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가 라며 애써 어머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렇게 말하시는 건 너무하신다는 생각뿐이더라고요. 세상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데 이런 순간까지도 나한테 너무하시는구나. 남도 이렇게는 말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며 엄마가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남편은 애써 어머님을 두둔했지만 제가 어머님을 모르나요? 마음에 없는 표현이 아니라 며느리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으시고 성가신 일 생기는 게 싫으셔서 그런 거겠죠. 그래도 어머님에게 많이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반응에 제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그 후 저는 정밀검사를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을 해야 하고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서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충격이 컸죠. 남편에게 겨우 전화를 걸어 말하자마자 둑이 터진 듯 울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까지 짐을 싸서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제가 부모님들께도 어쨌든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시댁에도 알렸을 것 같은데도 그날 시댁에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바로 전날까지도 말이죠. 시부모님의 행동이 정말 남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는 당일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정식이는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니? 지금 짐 싸서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급한 일이니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시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려 입원 준비를 하는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잠시 후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휴대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많이 급하신 일인가 싶어서 잠금을 풀어 남편 폰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들, 거기도 재혼이래. 1년 살고 이혼한 거고 애는 없다더라. 그 집 아빠가 로펌 변호사라고 하고 그 딸내미는 영어학원 운영한댄다. 집에 돈도 많고 네가 자식 있는 거 상관없다고 했대. 자기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 나가서 천천히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고 와.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들을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무려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폰을 들고 있고 멍한 얼굴이자 모든 걸 눈치챈 남편은 다급한 얼굴로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했는데도. 여보, 신경 쓰지 마.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엄마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화냈다가 나중에는 대꾸도 안 했어. 그랬더니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야.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땐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가 버젓이 저렇게 있는데 무슨 재혼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다는데도 어머님은 꿋꿋이 선자리를 알아보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중엔 대꾸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문자를 계속 일방적으로 남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만의 독단적인 행동인 건 아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그 순간은 남편까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같이 갈 필요 없다고 하고 혼자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이 아니고 엄마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계속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어머님 혼자 저러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했고 진료실 앞에서까지 옥신각신 난리를 좀 쳤습니다.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고 하고 저는 그저 그 모든 상황이 환멸이 났어요. 며느리가 암이라는데 뻔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아들의 재혼 자리를 알아본다니요. 남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상황과 처지가 너무 슬프고 기막혀서 눈물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고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검사 결과가 악성이라고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건데요. 네? 잠깐만요. 아닌데. 제가 양성으로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선종이실 텐데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허둥지둥 알아보더라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했고 다른 간호사들과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황당한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죠. 간호사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희 씨랑 동명이인의 나이도 같은 데다 공교롭게 병증도 같은 분이 있어서 연락이 잘못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섬유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벙찌고 이게 진짠가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오진 사례가 가끔 있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진짜 맞느냐고 확인을 했고 나중에 의사 만나서 검사 결과도 다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암이 아니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 섬유선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복잡했죠. 일단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가장 컸지만 또 한켠으론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이 여전했거든요.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진 거죠. 그렇게 입원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을 했고 어머님이 저러실 때 확실히 그만하시라고 끊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나 앞으로 어머님 다시는 못 보고 살 것 같아.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새며느리 찾으려고 혈안이 되신 분인데 나 어머님 얼굴 도저히 볼 자신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 그동안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알아도 노력 많이 했다. 내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내가 가족도 뭣도 아니었던 모양이네.
그냥 죽으면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그만인 부품이나 다름 없었던 거네. 남편은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나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게 싫다면 지금 이혼해. 내가 당장이라도 도장 찍어줄 테니. 제가 이혼이라고 말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실망이 너무 크다 못해 분노한 상태였고 어머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어머님을 다시 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선택할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안 받으려다가 어머님께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받았어요. 병원 갔니? 정식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지금 같이 있어?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는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긴 하세요? 제 삐딱한 말에 어머님이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라고? 얘 뭐라는 거야? 제가 죽을지 살지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고 하는데도 걱정 한번 안 하셨잖아요. 걱정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정식 씨한테 재혼 선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저 아직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애아빠 선자리부터 알아보고 다니시냐고요. 제가 묻자 어머님도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정식이가 얘기했니? 아니, 그거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손주들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물론 당연히 네 걱정도 되지만 남아있는 손주들 생각해서. 어머님, 제발 좀 솔직해지시죠. 저 어머님이 정식 씨한테 연락한 거 다 봤어요. 애들 걱정은 무슨. 남아있는 정식 씨가 제 뒤치다꺼리 할까봐 걱정 엄청 하시던데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건 알았지만 저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한테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도 그건 부정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상처 주는 거 다 참아가면서 그래도 어머님 이해하고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남아있는 사람들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계획적이고 냉철하신 분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 아니라네요. 다른 사람이랑 결과가 잘못 통보되었다네요. 어머님 어쩌죠? 좋다 마셨네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셨네요. 아쉬우겠어요. 네? 저는 그 말을 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인지 웃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하니 당황해서 횡설수설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 실수를 해? 그 병원은 미친 거 아니니? 왜요? 아쉬우세요?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저는 암 아닌데 어머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남아버렸네요. 많이 아쉽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 옆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아니, 암이 아니면 다행인 거지.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세요. 어머님한테 그 착하고 순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그 며느리 오늘부로 죽어서 하늘나라 갔거든요. 저는 다시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정식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여나 어머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부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어머님 볼 바에야 김정식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저 살아생전 어머님 다신 보는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님이 설령 돌아가신다고 해도 장례식장 안 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나한테 툭툭거리셔도 정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저 죽는다고 하니 그 잠깐도 못 기다리시고 새며느리 얻으려고 저러고 조급해 하시는 걸 봤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보겠나요? 어머님도 본인 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어머님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아버님 연락도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많았는데요.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하거나 행사 챙기고 그 모든 거 기꺼이 제가 다 했었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다 끝이었죠.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하고 또 제 눈치 본다고 거의 발길 끊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이 어머님께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을 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시어머니 보고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딨냐고 그러느냐고 다 손가락질 했다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아예 안 갑니다. 제가 시댁을 가지 않게 됨으로써 아쉬운 건 어머님뿐이죠. 저는 시댁 무술이짓 안 해도 되어 좋기만 한걸요. 어머님이 뒤늦게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셨지만 저는 몽땅 차단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갑자기 반찬 택배를 보내시거나 백화점에서 사온 선물도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더니 이제는 잠잠하시네요. 제가 좀 부족하고 못마땅할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다는 건 어머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그토록 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앞에서는 이제 받아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저를 갈아치우려 하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여러 번 그러셨다는데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고 뭐라고 하시든 추후도 만날 생각도 다시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아예 남남처럼 살 거예요. 남편도 제가 받은 상처를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어머님을 이해해 주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남편과도 끝이고요. 저는 현재 시부모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남편과 아이들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님이 몸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시고 옆에서 돌봐드렸겠지만 이제는 그럴 일 없습니다. 혼자서 내내 병원에 지내고 있으시다는데 당신이 아프다 보니 그때의 제 심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돌아보고 이해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셨다고 남편을 통해 또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시어머니 아프다고 제가 시아버지에게 새로운 시어머니 자리를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때의 제 마음을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조차도 나에게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암인 줄 알았을 때 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막상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제서야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 이유로 제 자신을 희생하며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후회 없이 살자, 내 마음을 돌보며 살자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큰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다 보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게 첫사랑의 기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할 첫사랑과 결혼까지 했고 그 결과 제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고생이던 시절 교회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진우였죠. 그 전까지 저는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른스럽고 차분해 보이는 그 오빠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출신이라서 교회 동생들에게 공부도 곧잘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다정한 눈빛과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오빠를 속으로 꽤나 좋아했고 그게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올라가면 고백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자주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빠가 다니는 대학교에 저도 꼭 들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교 5등 안에는 꼭 들던 우등생이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다니는 명문대에 나도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오빠에게는 오랜 연인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오빠랑 어떤 언니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도 전에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그 첫사랑은 끝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은 접었었고 수능을 준비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그 오빠보다 더 멋진 사람들 많을 거다. 그러면 나도 연애도 하고 친구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즐겁게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봐야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기에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맘때 아빠의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고 아빠는 그걸 해결하시느라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죠. 다 잘 될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이었고 결국 아빠는 극도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이 엄청났죠.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망하면서 남겨진 막대한 빚도 생겼습니다. 그 빚은 저와 엄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저희 모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는데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사는 집이며 재산 다 팔아서 빚을 정리했는데 그래도 빚이 좀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전교 5등 안에 꼭 들던 나름 우등생이었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망했는데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졸로 제가 취업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나요. 겨우 엄마랑 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죠. 엄마도 평생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그때 일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일하셔도 남는 빚 갚는 데에만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우연히 첫사랑이었던 진우 오빠를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수야, 오랜만이다. 아, 오빠,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는 그때 식품 공장에 딸린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격리일에 잡무, 또 필요한 공장에서 일손도 거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완전 찌들은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진우 오빠를 마주치니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반갑다, 야. 교회 말고 이런 데서 보니까. 근데 요즘 왜 교회 안 나와? 아, 그냥 좀 바쁘기도 하고. 오빠는 저를 보다가 제가 공장 점퍼를 입고 있는 걸 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걸 가리고 싶었죠. 그런데 오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러더군요. 너 배 안 고파? 저녁 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갈까? 네? 아,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요 앞에 식당 가자.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 정도는 내가 사줄 수 있어. 먹고 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저는 오빠와 근처 분식을 파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동이며 김밥 같은 걸 시키고 먹었죠.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실은 건너서 얘기 들었어. 집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얼른 이거라도 좀 먹어. 못 본 사이에 너무 야인 것 같다. 저를 걱정해주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비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울음을 쏟아냈죠. 그 오빠는 당황하면서도 제 앞에 묵묵히 앉아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지만 건네주고요. 그렇게 저는 꺼이꺼이 울었고 그 오빠에게 그동안의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남겨진 빚, 그리고 무너져버린 제 일상과 꿈까지. 그 오빠는 진지한 얼굴로 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러면서 저를 붙돋아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고. 워낙 제가 똑똑하고 야무지니 다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저에게 그 오빠의 말이 크나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오빠는 자기가 도울 게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서 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에 사귀던 언니 있지 않냐고, 그 언니랑은 잘 만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오빠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 자기는 솔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안 나와서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오빠는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밥은 먹었느냐, 밥 잘 챙겨 먹어라, 오늘 비가 오니 우산을 챙겨라 등등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원래도 좋아했던 오빠인데 그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혼자 울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오빠한테 연락하고 기대라는 그 말이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갈수록 그 오빠에 대한 제 마음이 점차 커졌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약간의 이성적인 감정은 있었지만요. 그 후 저는 직장을 옮겨 한 무역회사의 격리로 취직했어요. 그 오빠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었고요.
사는 세계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종종 퇴근하고 나서 저희 회사 앞으로 와 저를 기다려주기도 했고 밥이나 커피를 사줄 때도 많았죠. 그렇게 연락하고 종종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다 그가 술 기운을 빌려 제게 그러더군요. 지수야, 오빠한테 시집 와. 내가 평생 너 울지 않게 해줄게. 네 옆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저는 오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고 또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그 모습이 꼭 돌아가신 아빠 같았어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오빠가 고마웠고 또 많이 좋아했기에 당연히 오빠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저희의 사랑보다 훨씬 높고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오빠네 집에서 저를 극구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집 형편이 어렵고 또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의 부모님은 한우 전문점을 크게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사장님이셨어요. 오빠가 자기 부모님 소개를 해준다고 저를 오빠네 부모님이 계신 가게로 데리고 갔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멸시가 담긴 눈빛을 받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빠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 티를 내셨고 헤어지길 바라셨거든요. 어머님은 뚱한 표정으로 있으시다가 저한테 불쑥 손을 보여주시더군요. 내가 가방끈은 짧지만 이 손으로 이만큼 성공하고 일궜다. 돈은 죽어라 벌었는데 가방끈 짧은 게 평생 한이었지. 그래서 우리 아들 둘한테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며 키웠어. 그래서 큰아들도 크게 사업하고 있고 우리 둘째 진우도 명문대 나오고 지금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내가 그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 다 했겠니? 그리고 내가 그만큼 우리 아들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 그 기대라고 하면 당연히 며느리감도 포함인 거다. 그런데 들어보니 지수 너는 고졸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닌다고 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랑 둘이 산다며? 어머니도 어디 식당에 일 나가신다고 하고. 네가 생각해봐라.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아,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수 열심히 사는 애고 똑똑하고. 누가 열심히 안 살았대? 나는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는 며느리 얻고 싶은 게 아니야.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란 그런 며느리를 원하는 거다. 얘 지수야, 진우가 너 똑똑하다고 하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앞길 막는 거 아니지. 저는 어머님 말에 눈물이 흘렀고 어머님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몹시 탐탁치 않아 하셨기에 저는 처음엔 오빠와 헤어질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절대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그 후로 2년 정도 더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사랑을 이어갔던 거죠. 오빠네 부모님이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저도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에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허락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오빠는 제게 미안해하며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온 후에야 저희는 겨우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에 애까지 가졌다니 어쩌겠니 라며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어요. 흔쾌히 결혼 승낙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들여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했고 그 오빠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집에 시집을 간 대가는 지독하고 혹독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인 것을 매일같이 후회하셨거든요.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셨고 뭐든지 다 제 학력을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무시하셨죠. 대학물이라도 먹었으면 이런 건 기본으로 할 텐데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아휴, 사람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졸이라니. 제 딴에는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늘 무시하고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처음에 무조건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했지만 나중엔 무심해졌고 더 나아가선 피곤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었기에 저의 결혼 생활은 더 외롭고 힘들었죠. 저의 시집살이의 절정은 아주버님이 피부과 의사인 형님과 결혼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학벌 좋고 직업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거다 보니 어머님은 형님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저와 형님을 차별했거든요. 형님은 떠받들어 주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형님이 시댁에 올 때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하셨는데 제 앞에선 일부러 노골적으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니 평소에 진료보느라 힘들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네, 어머님. 어머님은 형님에게 보이는 표정과는 정반대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너 뭐하니? 형님 뭐 마실 거라도 좀 가져다 줘야지. 네. 과일도 좀 들고 오고 그리고 저기 설거지거리 안 보이니? 그것도 싹 씻어서 정리해놔. 아휴, 쟤는 눈치껏 하는 게 없어. 이런 것도 다 대왕 나야 하는 건지.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주말이면 저에게 연락해서 주말에는 바쁜데 알아서 가게 좀 와서 일 좀 거들어야지. 너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하니? 남들은 우리 집에 며느리 없는 줄 안다. 어머님, 저도 좀 피곤해서. 네가 뭐가 피곤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니면서 피곤은? 얼른 와서 설거지라도 좀 도와. 저는 저희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이런 사실을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갈수록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부려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남편은 갈수록 무심했고 오히려 저보고 엄마 아빠 좀 맞춰드리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든든하고 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이제 와서 보니 전혀 제 편이 아니었죠. 심지어 매번 명절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해외여행을 떠났고 시부모님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전날부터 오라고 해서 밤새도록 그 많은 명절 음식을 홀로 준비해야 했죠. 너무 노골적으로 형님과 저를 비교하고 무시하니 비참하고 서럽고 나는 그냥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갈수록 차가워지는 남편의 반응이었죠. 제발 나한테 징징거리지 좀 마. 우리 엄마 저러는 걸 놔둬라 어쩌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맞아? 내가 그냥 참아야 돼? 솔직히 엄마 입장에선 형수님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 형수님은 의사고 당신은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다가 뒤늦게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 좀 섭섭하더라도 좋게 좋게 엄마 아빠 비위 잘 맞추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형님은 의사니까 비위 다 맞춰주고 나는 막대해도 참으라 이거네? 나한테 좀 그만해. 나도 지친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더니. 뭐라고? 그 말은 지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결혼 생활에 대한 제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편과 저는 거의 남남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혼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은 그때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정말 어머님과 제 사이 때문에 지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저와 아이를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 후로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에 남편의 외도까지 확 이혼해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현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도 필요했고 양육비를 받는다 쳐도 제가 버는 월급으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남편은 그 여자 좋다고 저러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싶어 이혼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절대 못 해준다고 버텼죠. 결국 남편은 제가 싫다며 집에 잘 안 들어갔고 나중에는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관심 없어 하고요. 그 여자 집에서 지내는 건지 아니면 시댁에서 지내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도 딱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고 반대하는 결혼까지 강행했는데 남편과 제 부부관계는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할까 하루에도 골백 번 더 생각했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쫓겨나는 게 너무 억울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거죠. 저는 그때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아이가 잠든 시간을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어요. 그때 정말 악바리 근성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절대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나름 성적도 좋았고 우등생이었는데 대학에 못 간 게 한이기도 했고 또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하대받은 게 너무 서러워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거의 남남으로 살면서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혼은 안 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그 집 며느리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를 시댁 행사에 부르지 않았고 이따금씩 연락해 그만하고 이혼해주라는 요구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 한다고, 그러니 내가 안 해주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지독하다면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고 역정을 내셨죠. 아들이 바람을 핀 건데도 끝까지 제 탓을 하고 저를 욕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든 이혼은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나중엔 연락도 안 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요.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거죠. 저도 차라리 이게 낫다며 그냥 그렇게 살았고요. 하지만 간간히 소식은 들었는데 시어머니네 가게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운영 방식과 불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어든 것이었죠. 돈 많다고 그렇게 뻐기더니 참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가게가 헐값에 매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영 악화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사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고
어머님이 가게 담보로 돈을 크게 빌려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아주버님 사업이 잘 안 되면서 가게까지 팔아 넘긴 거죠. 상황이 꽤 안 좋았던 모양인지 굉장히 헐값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댁의 위기는 저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크게 하시는 외삼촌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엄마에게 그 가게를 맡아서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죠. 저는 대학에서 경영 관련 공부를 했었고 제 전공을 살려 엄마와 함께 고깃집을 새로운 컨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마케팅, 그리고 외삼촌의 한정식집 음식 노하우까지 더해졌죠. 엄마와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저희 가게는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치가 워낙에 좋은 곳이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무직이 되었고 형님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해준다고 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생활 이만 끝내자고요. 그리고 마침 어머님 생신이니 마지막 생신을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해준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저는 제 식당을 알려줬고 어머님은 여기 예전에 우리 가게 아니었냐고 왜 하필 이런 데서 보느냐고 역정을 내셨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이제 이혼하고 남남인데 좋게 끝내자고 했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몇 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세련된 가게의 모습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는 예약을 해도 왜 꼭 여기에서 하니? 내가 여기 오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이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조용히 이혼 얘기하고 끝내야 되니 좋게 마무리하자는 것 같았죠. 그래도 고맙잖아요. 이혼하는 마당에 엄마 생신 챙겨준다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했죠. 내가 이혼해준다고 하니 기분 좋은가 봐? 기분 좋을 게 뭐 있겠어. 내가 이혼해주면 그 여자랑 살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그렇게 아끼시던 형님은 지금 이혼 준비한다면서요. 결국 아들 둘 다 이혼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긁혔는지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우 지금 만나는 애만 해도 너보다 훨씬 나은데? 너처럼 고졸도 아니고 직장도 괜찮다. 아, 그래요? 근데 고졸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그런 말할 처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시라면서요. 뭐라고? 저 그리고 고졸 아니에요.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곧 졸업 앞두고 있거든요. 거짓말 작작해라. 거짓말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S대 경영대학원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고졸이라고 하도 무시해서 제가 한이 너무 많아서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요. 어머님과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이야? 그래. 나도 예전엔 상황이 안 좋아서 대학 못 간 것뿐이야. 맘만 먹으면 공부머리는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을걸? 물론 나는 학벌로 사람 무시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어머님 중졸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무식한 짓은 안 할게요. 뭐야?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기 제 식당이거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다 놀란 얼굴이었죠. 그게 무슨... 여기가 어떻게 네 식당이야? 저희 외삼촌이 인수하셨고 엄마랑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참, 당신한테 이거 줄게. 내 도장 찍은 이혼 서류야. 이혼은 해줄 건데 상간소송도 할 거야. 변호사 선임 준비도 마쳤으니 기대해. 참,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막말로 어머님 학벌이 누굴 무시해요. 어디서 그러고 다니며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
예전에는 돈이라도 많으셨지. 이제는 돈도 없고 뭐 내세울 거 하나 없으시잖아요. 누가 누굴 무시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그 상간녀랑 결혼 잘해봐. 지금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있나 보네. 예전에 나한테 울타리가 되어준다느니 믿고 결혼하자느니 온갖 사탕 발림 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뒤통수 쳤잖아. 그 여자한텐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 저는 다시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 살아온 기간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대접하는 마지막 생신상이니 많이 드세요. 저희 가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 표정이 잿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조용했죠. 그러더니 어머님이 그냥 자리에서 확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버님과 남편도 굳은 얼굴로 조용히 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코웃음 치며 지켜봤습니다. 그 후 저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소송에서도 쉽게 제가 이기게 되었죠. 참고로 남편은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상간녀랑 시작할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정작 그 상간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딱히 남편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집과의 악연을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진 제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꿈 같기도 합니다. 전 시모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고 남편에게 배신까지 당했던 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건설적인 방법으로 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더 잘 돼서 보란 듯이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악덕한 시어머니와 회피형 남편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마음먹고 공부도 악착같이 하고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전화 위복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